엄마 결 추워. 조금만 참아. 이따가 해 뜨면 따뜻해질 거야. 건조기 앞에 웅크린 여자가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새벽 3시 무인 빨래방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건조기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낮게 울리고 있었죠. 유리문이 열렸어요. 찬바람과 함께 들어선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아니, 너는...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낯선 노인을 올려다보는 그 눈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9년. 그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녀는 이 새벽에 이런 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노인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흔들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68 오승환. 한때 이 나라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은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반, 승환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거대한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면이었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잠이 들면 아들 얼굴이 나타났고 깨어나면 텅 빈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환은 외투를 걸쳤어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밤에? 안방에서 아내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죠. 요즘 아내와 대화하는 게 피곤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잔소리뿐이었으니까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 초였지만 새벽 기온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승환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7년 전 아들 준영이 죽었습니다. 32, 한창 일할 나이였어요. 회사 상무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이었다고 했어요. 승환은 그제야 알았죠. 아들이 이혼 후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하면 가슴 어딘가가 뻐근해졌습니다. 승환은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생각하지 말자.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죠. 편의점 하나만 형광등을 밝히고 있었고 그 옆에 무인 빨래방이 보였습니다. 승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빨래방 유리창 너머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빨래 더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건조기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빨래방에서 자고 있는 엄마와 아이라니. 승환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나칠까 말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야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승환은 빨래방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에 손을 대는 순간
안에서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문거리는 낮은 진동이 자장가처럼 울리고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건조기 앞에 웅크린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였죠.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승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9년 전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 아들 준영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그 여자, 박지현이었습니다. 아니 너. 입에서 절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와 경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그녀가 품에 안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어요. 승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는 거지? 왜? 질문이 끝없이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지연의 품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이 눈을 비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엄마, 누구야?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승환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동그란 이마, 약간 치켜 올라간 눈꼬리, 입술 옆에 작은 점. 그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안아 올릴 때마다 보던 얼굴이었어요.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손을 흔들던 그 아이의 얼굴. 준영이었습니다. 아니, 준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자도 돼. 지연이 서둘러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어깨에 묻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승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준. 그 이름이 귀에 맴돌았어요. 너 이 아이가. 승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죠. 그냥 가세요. 지연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9년 전 쫓겨나던 날의 그녀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울면서 매달렸었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승환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년 전 자신이 이 여자에게 했던 말들. 너 같은 집안 며느리를 둘 수 없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라. 그 말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승환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이를 꼭 안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승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빨래방 문을 열고 나왔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뒤에서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승환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빨래방 유리창 너머로 여자와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다시 눕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승환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그 눈, 그 이마, 그 입술 옆에 점.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불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승환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죽은 아들의 얼굴과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우연히 얼마나 많은 진실을 끌어올리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승환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눈을 떴을 때 거실에는 이미 햇살이 가득했죠.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 거기서 주무셨어요? 가사도우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승환은 대답 대신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68배 몸은 소파에서 자기엔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아내 명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66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아침부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명희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승환은 자리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새벽 4시까지요? 명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승환은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입이 저절로 열렸어요. 지연이 봤어.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희가 처음으로 신문에서 눈을 떼고 승환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지연. 준영이 전처 말이야. 새벽에 무인 빨래방에서 봤어. 승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명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래서요? 명희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승환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빨래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애까지 데리고. 애요? 명희의 눈썹이 다시 올라갔어요. 승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였어. 근데 그 애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았던 그 얼굴. 하지만 그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애가 뭐요? 명희가 재촉했습니다. 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명희는 잠시 승환을 쳐다보다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었어요.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요? 9년 전에 정리 끝난 일인데. 정리 끝났지. 근데 그게 뭐요?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승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투를 잘 알았거든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아무것도 아니야. 승환은 다시 국을 떴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젯밤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건조기 앞에 웅크린 모자, 차갑게 변한 지연의 눈빛,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닮은 아이의 얼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년 전 지연이 쫓겨날 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줬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니까 재혼도 하고 잘 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9년이 지나 다시 본 그녀는 빨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지? 왜 저렇게 됐지? 승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내일이 아니야. 그때 이혼은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의 친정아버지가 빚보증 섰다가 파산했잖아. 그런 집안이랑 계속 엮여 있을 수는 없었어. 우리 그룹 이미지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승환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하게 꿈틀거렸어요. 그 불편함을 외면하려 애썼죠.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잘 가꿔진 잔디밭과 분수대. 이 집을 지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준영이가 결혼할 때 이 집에서 피로연을 했었죠.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원을 걸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그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영도 그랬죠. 둘이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 눈이 부시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승환도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2년 뒤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지연의 친정아버지가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어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명희가 난리를 쳤죠. 저런 집안이랑 계속 엮여 있다간 우리 이미지가 망가져요. 지연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이 없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자예요. 언젠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명희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승환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명희가 계속 압박했죠. 당신이 평생 일궈온 그룹이에요. 그게 저런 집안 때문에 흠집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좀 과하지 않아? 과하긴요. 요즘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재벌가 며느리 집안 파산, 이런 기사 나오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승환은 결국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변명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귀찮았던 거예요.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끼어서 중재하는 게 그냥 아내 말대로 하면 집안이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이혼을 종용했죠. 아버지, 저는 지연이 사랑해요. 사랑? 그런 걸로 사업 못해. 우리 집안 위신이 걸린 문제야. 지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어도 짐이 되면 정리해야지. 그게 사업이야. 아들의 눈빛이 어두워지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도 승환은 밀어붙였어요. 결국 준영이 꺾였죠. 지연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위자료 5천만 원만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9년 전이었어요. 승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어젯밤 본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래방 건조기 앞에 웅크린 모자. 왜 저렇게 됐을까? 젊은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새벽 빨래방에서 잠을 자다니. 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탓이 아니야. 9년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위자료 5천만 원 줬잖아. 그 정도면 새 출발하기 충분했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못 살았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죽은 아들 준영과 너무 닮았던 그 아이. 동그란 이마, 치켜 올라간 눈꼬리, 입술 옆에 작은 점. 승환은 그 이미지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냥 좀 닮은 거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서준이라고 했던가. 지연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서준아, 괜찮아. 자도 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승환은 서재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자꾸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었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잊어버리면 됐어요.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오후에 회사 서류를 검토하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멍하니 숟가락만 들고 있었죠. 명희가 몇 번이나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요?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부터 이상하더니. 설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명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내려간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승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됐어요. 승환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빨래방 장면이 떠올랐어요.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 형광등 불빛, 지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죽은 아들과 겹쳤습니다. 설마, 정말로 설마. 승환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게 될지. 그날 밤 승환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건조기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39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지연의 무릎을 베고 웅크린 채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8살짜리 아이가 새벽 빨래방에서 잠을 자다니. 지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니. 어젯밤 시아버지를 봤어요. 9년 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서준이를 들키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려줘선 안 된다.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됐어요. 빨래방 주인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준이를 깨웠어요. 서준아, 일어나. 가야 해.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8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군말이 없었어요.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거였죠. 서준이는 작은 배낭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가? 급식소 먼저 가자. 아침 먹어야지. 무료 급식소까지 20분을 걸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식사를 제공했죠. 지연과 서준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젊은 여자와 아이가 서 있으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저 여자 또 왔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젊은 게 왜 저러고 다녀. 일을 하든가. 그러게. 애까지 데리고 와서 밥 얻어먹고. 지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됐어요.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요. 서준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안 배고파. 그냥 가자.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까지 굶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을 때 봉사자 아주머니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신분증 있어요? 수급자 확인해야 해서.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뒤쪽으로 가더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죄송한데요. 기초수급자 아니시면 이용이 어려워요. 네. 저번 주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수급자 증명서 있어야 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서요. 제발요, 애가 굶었어요. 규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아주머니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어요. 줄 막지 말고 빨리 비켜요. 지연은 서준이의 손을 잡고 배식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급식소를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연은 배낭에서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죠. 서준아, 이거 먹어. 엄마 거잖아.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먹어.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은 억지로 아이 손에 김밥을 쥐어줬습니다. 먹어. 힘내야지. 아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집 구할 거야. 그러면 학교 갈 수 있어. 언제? 곧. 지연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언제인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6개월 전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죠. 보증금 2억 원. 지연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열흘 만에 잠적해버렸죠. 다중 전세 사기였어요. 피해자가 12명이나 됐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보증금을 날리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죠. 일하던 보험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찜질방에서 한 달을 버텼지만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기 투숙하면 안 된다고. 그 뒤로는 무인 빨래방을 전전했어요. 서준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주소지가 없었어요. 전세 사기 당하기 전 살던 집 주소는 이미 말소됐고 새 주소를 등록할 집이 없었죠. 학교 전학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 주소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닌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오전 10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긴급복지 신청 결과를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지연 씨요. 죄송한데요.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래요. 네. 왜요?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가 있으시잖아요. 지연은 멈칫했어요. 저 이혼했는데요. 9년 전에요. 아, 그래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아직 안 뜨는데. 서류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요? 저번에도 그 서류 냈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어쨌든 다시 준비해 오세요. 벌써 3번째였습니다. 서류 내고 다시 오라고 하고
또 내고 또 문제 있다고 하고 저 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요. 제발이요.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저도 규정대로 해야 해서요. 공무원의 말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응, 조금 더 걸린대. 또? 서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금세 표정을 추슬렀어요.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 8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 물류센터 포장. 뭐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애는 어쩌려고요? 애 봐줄 사람 있어요? 그게 안 되겠네요. 다른 분 알아볼게요.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어두워질 때쯤 지연은 서준이 손을 잡고 다시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은 돈이 들고 고시원은 아이와 함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빨래방뿐이었죠. 서준이가 걸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나중에 먹자. 조금만 참아. 응. 아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떼쓰지 않고 사달라고 조르지 않고 그냥 참는 거였죠. 8살이 그렇게 체념하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빨래방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문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승환이었어요. 지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또 온 거지? 어젯밤에 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승환의 눈이 지연과 서준이를 번갈아 봤어요. 그 시선이 서준이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서준이를 자기 뒤로 숨겼어요. 뭘 원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승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원래 이랬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며느리를 내쫓으면서도 직접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손 하나 내밀지 않던 사람. 지연은 서준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수 없었어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저 사람만 없는 곳이면 됐어요. 지연아. 뒤에서 승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승환은 서 있었어요. 손을 내밀지도 뒤따라가지도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승환은 그날 이후로 빨래방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 자꾸 그곳에 가는지,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어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승환은 빨래방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68평생 이렇게 초조했던 적이 있었던가. 사업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저 멀리서 여자와 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과 서준이었어요. 지연이 아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승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68 먹은 재벌 회장이 전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에 본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과 서준이가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승환은 전봇대 뒤에 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긴장됐죠. 서준이가 배낭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숙였다가 펴고 그 동작을 보는 순간 승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늘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가방 내려놓고 목 돌리고 어깨 풀고 허리 숙였다가 펴고 그 순서마저도 똑같았어요. 승환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스트레칭이야 누구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어요. 아이가 공책을 펴더니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죠. 왼손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준영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승환의 손이 떨렸어요. 억지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흥분하지 마.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왼손잡이가 한둘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준이가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 모양이 보였어요. 엄지와 검지로 연필 끝을 잡고 중지로 받치는 방식. 특이한 필기법이었죠.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안 잡거든요. 학교에서 바른 자세를 가르치니까요. 승환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준영이도 그렇게 연필을 잡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결국 그 버릇 그대로 대학까지 갔습니다. 명희가 그걸 보고 혀를 끌끌 찼던 기억이 났어요. 승환은 그냥 웃어넘겼었죠. 글씨만 잘 쓰면 됐으니까. 설마, 정말 설마. 승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9년 전 지연이 쫓겨났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였어요. 만약 지연이 쫓겨난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쫓겨나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다면, 시간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지연이 임신 사실을 숨겼다면, 쫓겨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혼자 낳고 혼자 키웠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랬을 이유도 있었어요. 쫓겨나면서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연락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었죠. 승환은 전봇대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왼손잡이라는 것, 연필 쥐는 버릇이 비슷하다는 것, 외모가 닮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 아이가 준영이 아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슈퍼마켓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사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봉지가 가벼워 보였거든요. 서준이가 공책을 배낭에 넣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뭐 샀어? 라면이랑 계란. 오늘 저녁은 이거 먹자. 응.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죠.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뭔가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다정해 보였어요. 승환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지연과 서준이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벽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재개발을 기다리는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건가? 두 사람이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옆에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낡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벤치에 앉았어요. 서준이도 옆에 앉았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연이 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찐빵이었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찐빵을 반으로 쪼갠 뒤 더 큰 조각을 서준이에게 줬어요. 많이 먹어. 엄마도 먹어. 응, 엄마도 먹을 거야. 지연이 작은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아끼며 먹는 게 보였죠. 서준이도 자기 조각을 작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찐빵 하나를 나눠 먹는 모습, 승환은 목이 메었어요. 9년 전 자신이 얼마를 줬더라. 5천만 원. 그때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새 출발하기에. 그런데 지금 보니 그녀는 찐빵 하나를 아이와 나눠 먹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분명히 5천만 원이면 몇 년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승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찐빵을 다 먹고 손을 털었어요. 그러고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이가 허리를 숙여 뭔가를 주었습니다. 빈 캔이었어요. 서준이가 빈 캔을 배낭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두리번거렸어요. 또 다른 빈 캔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능숙한 동작이었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불렀어요. 서준아, 그만해. 이리 와. 조금만. 이거 모으면 돈 되잖아.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빈 캔을 모아 돈을 번다. 승환은 가슴 한구석이 저렸어요. 저 아이가 정말 준영이 아들이라면, 자신의 손자라면, 손자가 빈 캔을 줍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승환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증거가 없잖아. 닮았다고 해서, 왼손잡이라고 해서 아들 자식인 건 아니야. 세상에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서 그냥 돌아서면 평생 후회할 거야. 승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죠. 네, 회장님. 김 비서.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승환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옛 며느리를 조사한다는 게.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사람. 9년 전에 우리 준영이랑 이혼한 여자야.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줘.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주소,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승환은 말을 멈췄어요. 가족관계.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있는지,
있으면 몇 살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가 언제 됐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승환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골목 안을 바라봤어요. 지영과 서준이가 벤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두 사람이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오늘 밤 잘 곳을 찾으러 가는 거겠죠. 승환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몸을 돌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명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요즘 맨날 외출하고.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바람을 쐬도 너무 쐬네. 무슨 일 있어요? 명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승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승환은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스트레칭하던 모습, 왼손으로 연필 쥐던 모습, 빈 캔 줍던 모습. 만약 저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면. 그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을 모른 척했는지, 그게 무서웠어요. 며칠 뒤면 비서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지겠죠. 진실이든 착각이든. 승환은 그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함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승환은 오랜만에 아들 사진을 꺼내봤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얼굴, 동그란 이마, 치켜 올라간 눈꼬리, 입술 옆에 작은 점. 서준이와 똑같았어요. 승환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의 얼굴과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승환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승환은 비서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밟혔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몇 번이나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죠. 승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직접 보고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댁으로 갈까요? 아니, 내가 사무실로 가지. 승환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명희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오늘 저녁 약속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먹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지만 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옆에 없기를 바랐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비서였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한 표정인데 오늘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승환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줘봐. 회장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망설였어요. 승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승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승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내민 채 기다렸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박지연의 기본 정보였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그런데 주소란이 이상했습니다. 거주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거주불명이라고? 네. 6개월 전에 거주불명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소가 없어요. 승환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거주불명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 나라에서 주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직업란이 비어 있었어요. 최근 경력 사항에는 보험 설계사, 2025년 9월 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기록이 없었죠. 공백이었어요. 6개월간의 공백. 실업 상태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기록이 없어요. 사대보험 가입 이력도 없습니다. 승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자녀 오서준, 남 2018년 1월 23일생. 그 아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 오준영. 승환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라는 아이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 이름에 돌아가신 도련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승환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오서준, 오준영의 아들, 자신의 손자.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출생신고가 언제 됐어? 2018년 2월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약 한 달 뒤에 신고됐어요. 승환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연이 쫓겨난 게 2017년 4월. 아이가 태어난 게 2018년 1월.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지연은 쫓겨나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였어요. 아니면 쫓겨난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거나. 그럼 이혼할 때, 네. 박지연 씨가 이혼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임신 초기였을 겁니다. 승환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쉬기 어려웠죠.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래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신한 여자를 쫓아냈다는 거야? 김 비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 대답이었죠. 승환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9년 전이 떠올랐어요. 지연이 쫓겨나던 날. 그녀가 뭐라고 했더라. 울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망설이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명희가 끊어버렸죠.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그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는 그냥 서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그때 말하려던 게 임신 사실이었을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막은 거였어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였죠. 변호사한테 하라니. 임신 사실을 변호사한테 말하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을까.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승환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신용정보 조회서였습니다.
박지연의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신용점수가 바닥이었습니다. 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채무불이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네. 6개월 전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다중 전세 사기 사건이었어요. 한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고 잠적한 케이스입니다. 승환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2억 원.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겠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모은 돈.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걸 한순간에 잃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주불명 처리가 된 거야? 그렇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바뀐 겁니다. 현재 정확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요. 다만 김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승환이 눈으로 재촉했습니다. 다만 주변 탐문 결과 무인 빨래방이나 찜질방에서 아이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정된 거처가 없이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은 눈을 감았어요. 빨래방. 그날 새벽 자신이 본 그 장면. 건조기 앞에 웅크린 모자. 그게 하룻밤의 일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매일 밤 잘 곳을 찾아 헤매면서 아이는, 서준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 확인 결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닙니다. 승환의 눈이 커졌어요. 학교를 안 다녀? 주소지가 없어서 전학 처리도 안 된 상태예요. 이전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고 새 학교에는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달 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승환의 주먹이 떨렸어요.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손자가 학교도 못 다니고 빨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빈 캔을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거 확실한 거야? 서준이가 정말 준영이 아들인 거? 출생신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야 100% 확신할 수 있겠지만. 아니, 승환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안 해도 알아. 그의 얼굴 봤어. 준영이랑 똑같아. 눈도, 이마도, 입술 옆점까지. 틀림없어.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환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연의 삶이 숫자와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냉정한 서류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있었습니다. 승환이 펼쳐봤어요. 전세 사기 관련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피의자 정보, 관련 부동산 정보. 그러다가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중개를 맡은 부동산 업체 대표의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승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 이름. 분명히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우리 쪽이랑 관련 있어?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김 비서라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그런데 확인 중이라니.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리는 눈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더 추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더 조사해봐. 저 부동산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뒤 승환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손자의 출생신고서. 오서준, 올해 8살.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죠. 지연이 쫓겨난 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죠. 불편한 기억을 지우듯이 그녀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전세 사기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죠. 그동안 자신은 뭘 했던 건지, 손자가 굶주리는 동안, 손자가 학교도 못 다니는 동안 자신은 고급 주택에서 불면증 타령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승환은 책상 위에 이마를 박았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분노도 밀려왔죠. 그런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을 쫓아낸 명희에게, 아내 말을 들은 자신에게, 아니면 말하지 않은 지연에게. 아니었어요. 지연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다가 닫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았죠. 변호사한테 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탓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찾아가야 했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9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 말로 뭐가 해결될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바로 보는 게, 승환은 68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사업에서 수백억을 잃을 때도 이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손자가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죠.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냉대를 받더라도 지금 가야 했어요. 승환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빛을 바라보며 승환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지연을 찾아가야 한다. 무슨 말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가, 9년 동안 자신이 몰랐던 가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춥고 배고프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승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했어요.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환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명희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지연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어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주불명, 전세 사기 피해, 장기 결석?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빨래방 근처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어요. 승환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했어요. 빨래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과 서준이는 이미 떠난 뒤인 것 같았죠. 어디로 갔을까? 승환은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지연이 갔던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슈퍼마켓을 지나고 골목을 돌아서 낡은 건물들 사이를 걸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돌아다녔어요. 무료급식소도 가봤고 주민센터 근처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승환은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68배 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니 힘에 부쳤죠. 전화기를 꺼내 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지연 씨 현재 위치 파악할 수 있어? 실시간 위치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이 선불폰이라 추적이 안 돼요. 다만 주로 다니는 동선은 파악했습니다. 어디야? 오전에는 무료급식소나 주민센터 쪽을 가고 오후에는 역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빨래방으로 돌아오고요. 역 근처? 무슨 역? 신도림역입니다. 역 지하상가 쪽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승환은 전화를 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신도림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도림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빴죠. 승환은 지하상가로 내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연과 서준이를 찾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서준이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죠. 승환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연아, 소리쳤지만 지연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승환은 사람들을 밀치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준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몸이 축 늘어졌죠.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지연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승환은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쓰러진 아이에게 도착했을 때 지연이 서준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눈 떠. 서준아.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차,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승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대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승환은 쓰러진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준이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얼굴이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팔다리가 앙상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준아. 승환의 입에서 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이 그제야 승환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하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온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5분쯤 뒤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준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지연이 따라 타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같이 타세요. 지연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승환은 멈칫했습니다.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에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요? 승환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승환은 차로 달려갔어요. 구급차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는 이미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승환은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지연을 찾았어요. 그녀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승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왜 자꾸 나타나요? 나는 뭘 원하는 거예요? 9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왜 이제 와서?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승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저리 가요. 아버님 얼굴 보기 싫어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내 손자라며.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환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누가 그래요? 조사했어? 출생신고서 봤어. 아버지 이름에 준영이 이름이 있더라.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고요?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말하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쫓겨나던 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래요. 임신했다는 말을 변호사한테 하라고요. 승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희가 그렇게 말했죠. 자신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연락하려고 했어요. 아이 낳고 나서. 그런데 번호가 다 차단되어 있었어요. 회사로 전화했더니 연결 안 해주더라고요. 편지도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승환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전세 사기 당했어요. 6개월 전에 2억 원 날렸어요. 7년 동안 모은 돈이요. 그거 날리고 나서 다 무너졌어요. 지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승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오서준 보호자분 계세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서준이 괜찮아요?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해요. 빈혈도 있고요. 며칠간 입원해서 수액 맞고 영양 보충해야 합니다. 입원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승환은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돈 걱정이었죠.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 보호자 신분증이랑 보험증 가져오셨어요? 그게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험이 없어요. 없으시다고요? 네. 건강보험료를 못 냈어요. 자격이 정지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승환은 그 모습을 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낼게. 지연이 돌아봤어요. 승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다 내가 부담할게.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한테 신세 안 져요. 신세가 아니야. 내 손자잖아.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승환이 처음으로 손자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권리로? 권리 없어. 나한테 아무 권리 없어. 알아. 승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치료야. 나중에 나한테 화내도 돼. 욕해도 돼. 다 받아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 치료부터 하자.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승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죠. 승환이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2번 수속을 밟고 보증금을 냈어요.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니 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쳐서 멍하니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서준이 병실에 옮겼대. 가보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병실로 갔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은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이 곁에 앉았어요. 서준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승환은 병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서 서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서준아. 괜찮아? 머리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지연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넘겼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승환을 발견했죠. 저 할아버지.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승환 쪽을 힐끗 봤어요. 몰라도 돼. 자, 빨래방에서 본 할아버지야. 서준이의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승환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날 새벽 자신이 빨래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깨어났었죠. 저 할아버지 왜 와?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쉬어. 지연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드는 것 같았죠.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승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아침에 지연을 찾으러 나섰다가 아이가 쓰러지는 걸 보고 병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지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걸렸어요. 전세 사기. 그 부동산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이름이었는데 분명히 익숙했어요. 김 비서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전화기를 꺼내 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부동산 건 어떻게 됐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됐습니다. 내일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화로 말하기 어렵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승환은 불안해졌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먼저였어요. 서준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손자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아이 곁에 있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승환은 병실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대가 있었죠. 서준이가 그 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비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승환은 밤새 병실 의자에서 뜬 눈으로 지냈어요.
지연은 서준이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요. 승환은 그 모습을 보며 밤을 샜죠.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준이가 쓰러지던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수액줄에 연결된 앙상한 팔이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복도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승환은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 휴게 공간에서 김 비서를 만났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말해봐. 회장님,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승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부동산 건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환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비서가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승환 앞에 펼쳐놓았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대표 이름은 정태수? 이 사람 뒤를 캤더니 최 변호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 그 이름에 승환의 손이 굳어졌어요. 최 변호사. 처가 쪽 전속 변호사. 명의가 개인적으로 쓰는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그 사람이 처리했었죠. 집안의 민감한 일은 전부 그 사람 손을 거쳤어요. 최 변호사가 왜 거기서 나와? 더 조사해봤습니다. 정태수라는 사람은 최 변호사의 대학 후배예요. 사업 자금도 최 변호사 쪽에서 나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승환이 눈으로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가 박지연 씨에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연 씨가 전셋집을 구한다는 정보를 누군가 먼저 알았어요. 그 정보를 정태수에게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승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랬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최 변호사가 직접 연결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그걸 지시한 사람은 김 비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눈을 피하고 있었죠. 말해. 사모님으로 추정됩니다. 승환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희, 아내가 지연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승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 있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와 사모님 사이의 통화 기록, 정태수에게 흘러간 자금의 흐름, 박지연 씨의 전셋집 정보가 새어나간 경로, 이것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승환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명희와 최 변호사 사이의 통화. 6개월 전 지연이 전세 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었어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씩.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 자금 흐름 추적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개인 계좌에서 정태수의 법인 계좌로 돈이 흘러갔어요. 금액이 컸습니다. 3억 원. 그리고 그 직후에 정태수의 부동산 업체가 설립됐죠. 시간 순서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승환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명희가, 자신의 아내가
전 며느리를 조직적으로 망가뜨렸다니. 그것도 손자가 있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자면 9년 전 이혼 당시 사모님이 최 변호사에게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네. 박지연 씨가 다시는 우리 집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가 박지연 씨 동향을 계속 감시했어요.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승환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박지연 씨가 전셋집을 구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사모님이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직후에 정태수가 박지연 씨에게 접근했다는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박지연 씨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만든 겁니다. 신용도 망가뜨리고 거주지도 없애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승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휴게 공간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죠. 전화기를 꺼냈어요.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네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던데. 명희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승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서준이 깨면 밥 먹여. 이거 쓰고. 카드를 건넸어요. 지연이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아이 밥값이야. 받아. 승환이 강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승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분노만 끓어오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명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승환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승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명희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든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태수, 최 변호사, 그리고 당신. 승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전세 사기 치게 만든 거 당신이 시킨 거지? 명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거짓말하지 마. 승환이 소리쳤어요. 명희가 움찔했습니다. 통화 기록 다 나왔어. 자금 흐름도 추적했어. 당신이 최 변호사한테 지시하고 최 변호사가 정태수한테 연결해줬어. 다 알아. 명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승환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그래, 내가 시켰어. 그래서 어쩔 건데. 명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어. 9년 전에 쫓아냈는데도 깨끗하게 안 끝난 것 같았어.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한 거야.
정리?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게 정리야? 그래, 그게 정리지.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안 맞는 사람이었어. 승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알고 있었지? 명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알았어. 최 변호사가 보고했거든. 알면서 그랬어? 손자가 있는 줄 알면서? 손자?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령 우리 손자라고 해도 그 여자 자식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승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준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영양실조야.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어. 학교도 2달 넘게 못 다녔고 빨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탓은 아니지. 그 여자가 제대로 못 살았던 거야. 당신이 사기를 쳐서 돈을 날리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야. 어떻게 한지는 나도 몰라. 승환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준영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명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대답해. 아들이 죽었는데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명희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울어서 뭐해? 울면 돌아와? 준영이는 약해 빠졌어. 이혼하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그렇게 안 됐어. 선택을 한 건 준영이야. 승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며느리를 파멸시킨 것도, 손자를 굶주리게 만든 것도 전부 남 탓이었어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앉아. 승환이 말했어요. 뭐? 당분간 따로 지낼 거야. 왜? 그 여자 때문에? 아니, 당신 때문에. 승환은 돌아섰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승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였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승환은 생각했어요.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걸. 하지만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 살았던 자신도 잘못이 있었어요. 가정에 무관심했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편하게 살았죠.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갔어요. 서준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연이 옆에서 숟가락을 떠주고 있었죠. 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씩 받아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승환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승환을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어오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승환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전세 사기건.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승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기꾼을 소개해준 부동산 있잖아. 그게 우리 쪽이랑 연결되어 있었어. 우리 쪽이라니. 명희가, 내 아내가 최 변호사한테 지시해서 너한테 사기꾼을 연결시킨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적으로 너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만들고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다 계획된 거였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승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환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울음 같은 웃음이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준이가 굶주린 것도 학교 못 다닌 것도 빨래방에서 잠을 잔 것도 전부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승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연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내려가 있었죠. 용서 못해요. 알아.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알아. 승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래도 말해야 했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연이 서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울잖아.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승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볼에 핏기가 돌았고 눈빛도 살아났죠. 의사는 당분간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승환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서준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승환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아직 마주하기 불편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차 타. 승환이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알아서 갈게요. 어디로 갈 건데? 아직 갈 곳 없잖아.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승환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타. 갈 데가 있어. 지연은 한참 망설였어요. 서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다리 아파. 차 타면 안 돼? 아이의 말에 지연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승환이 운전석에 지연과 서준이가 뒷좌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어느 주택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내려봐. 승환이 먼저 내렸습니다. 지연과 서준이도 따라 내렸어요. 승환이 한 빌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2층이야. 승환이 열쇠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게? 집이야. 너희가 살 곳.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열쇠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이런 거 안 받아요. 받아. 싫어요. 아버님한테 신세 안 져요. 신세가 아니야. 승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돈을 빼앗아 간 거야. 이건 당연히 돌려줘야 할 거야. 전세금 2억 원은 내가 배상할 거야. 그리고 이 집은 그때까지 살 곳이야. 월세도 없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빌라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여기 좋아 보여. 창문도 있고 계단도 있고.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9년 늦은 거지. 승환이 말했어요. 내가 쫓겨났을 때 임신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어. 아니, 임신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됐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책임지려는 거야. 늦었지만 승환이 열쇠를 지연 손에 쥐어줬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어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이 2개 있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구는 기본적인 것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식탁, 냉장고. 서준이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침대도 있어. 진짜 침대.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빨래방 바닥에서 자던 아이였어요. 건조기 앞에 웅크려서 잠들던 아이. 그 아이에게 침대가 생긴 거였습니다. 승환은 창가에 서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학교 문제도 해결할 거야. 주소지 등록하고 전학수속 밟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최 변호사는 고발할 거야. 정태수도 전세 사기건으로 형사고발 넣었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거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요? 그 질문에 승환이 잠시 멈췄습니다. 명의는 아직 생각 중이야. 형사 고발은 어렵겠지만 민사로 책임 물을 수는 있어.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제가요? 그래. 내 인생이 망가진 거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승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에 승환이 멈칫했어요. 할아버지.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기 진짜 좋아요. 나 여기서 살래요. 서준이가 승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승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승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여기서 살아. 오래오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8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아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 아직 용서 못해요. 어머니도 아버님도. 알아. 근데 서준이한테는 할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냥 엄마랑 둘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없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 돌아서서 승환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위해서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할게요. 근데 저한테 가족인 척 하지는 마세요. 그건 못해요. 알았어. 승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서준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2학년 2반.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친구도 생겼어요. 학교 다녀오면 숙제 얘기, 친구 얘기를 쏟아냈죠. 지연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주소지가 생기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보험회사에 다시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죠. 승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에 지연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서 창밖을 내다봤죠.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저번에 공원 갔었는데 오늘은 어디 가지? 서준이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도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승환이 서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아이. 아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는 노인.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9년 전 쫓겨나던 날. 다시는 저 집안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아직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최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었어요. 정태수는 해외로 도주했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와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승환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혼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거면 됐습니다. 서준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자고 제때 밥을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죠. 그게 지금 지연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왔어.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딸기 맛. 할아버지는 바닐라. 서준이가 신발을 벗으며 제잘거렸어요. 그 뒤로 승환이 들어왔습니다. 밖에 날씨 좋더라. 다음에는 셋이 같이 가자. 지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거절이 아니라는 걸 승환도 알았어요.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승환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서준아, 할아버지 간다. 벌써요?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서준이가 아쉬워했어요. 승환이 아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때 또 놀자.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 승환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안녕. 승환이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승환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몰랐던 손자. 이제야 만난 가족.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몰랐어요. 지연이 자신을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평생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매주 찾아가고 서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갈 거였어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빨래방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9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담긴 후회와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만남. 용서는 쉽지 않죠.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그게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게라도 관계를 회복했던 이야기 아니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